자,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자,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개무역 방식 수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관련 사례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다? 그렇죠. 자, 우리 진단 키트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좀 찾아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찾아봐서 수출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단가나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국외로 눈을 돌렸는데, 자, 중국에서 때마침 그런 동일 사양의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 중국 물품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입 계약을 했습니다. 아셨죠? 자, 수입 계약을 했어요. 수입 계약을. 그런 다음에 이 물건이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도 되고요. 또는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입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수입 물품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과세를 받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리고 그 진단 키트를 일본한테 넘길 때 그때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바로 보내든 또는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거쳐서 보내든 수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입 대금을 중국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한테 이렇게 물건이 도착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수출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결국은 이 중개무역 방식은 이 국내 사업자가 물건을 수입을 해서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를 이 국외 반출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자, 이 국외 반출 온전히 수입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수출을 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수출하거나 동일한 효과다. 그죠? 그래서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위탁 판매 수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위탁 판매 수출은요. 자,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을 해서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위탁이잖아요. 그죠? 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너희들이 좀 알아서 수출을, 그러니까 팔아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국내 사업자가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국내 사업자가 어떤 진단 키트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도저히 국내 공급망으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바이어를 찾기가 상당히 많이 힘드네요. 너무 세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종합 상사 개념의 회사를 찾아낸 거죠. 자, 그게 홍콩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홍콩에 있는 그런 종합 상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든 진단 키트가 있는데 요거 우리를 대신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위탁 판매 계약을 우리 홍콩 상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홍콩 사업자한테 물품을 보냈습니다. 자, 이때는 돈을 받지 않고 보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국내도 우리가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수탁자한테 무상으로 일단은 물건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그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보고 한다. 그죠? 자, 국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홍콩 상사에다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그리고 홍콩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돈을 받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이 홍콩 상사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떤 브라질 또는 뭐 스페인 뭐 이런 외국에 아하 진단 키트를 판매하기로 이제 판로를 뚫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페인이나 브라질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이제 물건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건을 받고 스페인 또는 브라질로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내 위탁 판매처럼 브라질이나 또는 스페인으로부터 돈을 홍콩 상사가 돈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수수료를 제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송금을 해 주는 방법을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위탁 판매 수출은 공급 시기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이 홍콩 상사가 이런 브라질이나 또는 스페인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할 때 약간의 협상력을 가지려면 이 홍콩 상사가 공급가액을 우리랑 협의를 하면서 이제 공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상대방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에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개무역 방식은 우리가 꼴이 그냥 방법이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위탁 판매 수출은 국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국외 사업자가 다시 국외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자, 우리 순서상 우리 외국 인도 수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 인도 수출은요.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용서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얘기합니다. 국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수출하는 방법이네요. 이 외국인도 수출은 여기 보면 이 중개무역 방식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개무역 방식은 수익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수출은 그런 수익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자, 만약에 보세교육을 경유한다. 자, 요렇게 수입을 했다가 요렇게 수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외국 인도 수출은 절대로 수입의 경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 동일하게 자, 진단 키트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자, 일본 너희들과 이런 수출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진단 키트를 너희들에게 원하는 사양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 라는 수출 계약을 찾았어요. 그런데 국내에 눈을 돌려보니 그 단가에 그 진단 키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때마침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의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국 이제 중국 그 사업자한테 자, 우리가 일본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보내주라 라고 된 거죠. 아셨죠? 자, 이러한 것들을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들 있죠. 자,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자, 현지에서 제3국으로 매각하는 것도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 장비를 들어오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방식을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요럴 때는 우리가 제아의 공급 시기를 인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 보도록 합시다. 자,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은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서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수출하는 무역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입자. 자, 일본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는 일본으로 수출할 거예요. 또 진단 키트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단 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내에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물량이 딸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자, 베트남. 자, 베트남 현지에서 이런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조업자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는 제조업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임가공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원재료를 보내줄 테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자, 우리가 원재료 같은 것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얘기하는 거죠. 다 만들었으면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된 거죠. 이게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도 제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출 방법을 조금 이해한다면 공급 시기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용이하겠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살펴봤어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제아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그런 판매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가 있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 있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 공급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하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 그러니까 잔금이다, 그죠? 잔금기일까지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장기 할부 판매예요. 일단 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인도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분할 대가 이거보다는 자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인도 1회 다음 날부터 잔금일까지 1년이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고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받고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을 하고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자, 이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자, 선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먼저 수치를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인도하고 나서 그리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데 이거는 계약금 그리고 잔금 1 기준으로 그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화가 인도가 되면 되겠다, 그죠?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먼저 인도가 돼야 돼요. 먼저 인도가 되고 그리고 2회 이상 분할해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2회 이상, 자, 이런 요건이 없어요. 자, 그리고 1년 이상인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잔금일은 다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해서 우리가 1년 요건을 갖춰야 되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 당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잔금 일자에 인도를 해주든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급 시기를 판단을 해가지고 가세 표준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판매, 뭐 현금 판매, 뭐 단기 할부 판매, 뭐 그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그럼 제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 되는 거고, 만약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되게 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그냥 진행률에 따라서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셨죠? 요렇게. 자, 계속적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 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획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전산세무 2급 공부만 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자, 우리는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하의 인도일이나 또는 용역의 완료일 이후에 받는 대가는요, 제하의 인도 시점,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 시기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공급 시기가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하의 인도일이 20x 1년 8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후에 받는 대가라고 돼 있다, 그죠? 자, 만약에 잔금을 20x1년 뭐 이렇게 9월 15일에 수취했대요. 그런데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였어요. 그러면 이 잔금의 공급 시기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제하의 인도일로 공급 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까 위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 여기 제하 인도를 잔금 때 최종적으로는 잔금 때 주는 게 맞아요. 거래 간행상. 그런데 인도가 되고 나서 잔금을 받는다. 그죠? 자, 외가 자, 인도 후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제하의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 시기를 제하의 인도일 이후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논리상 맞나요?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받을 각 대가는 그 대가를 받을 때 공급 시기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고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먼저 인도를 하고 잔금이 나중에 치러지는 경우에는 자의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할 때 잔금 치르라는 말입니다. 거래 간행상. 아셨죠? 그냥 심플하게 우리 기억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거냐? 자, 영무가 제공되거나 또는 제한나 걸리게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게 되면요. 자, 일반적인 우리 공급은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이 끝났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일이 끝났을 때를.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죠? 제하의 우리 공급 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제하의 공급 시기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타 조건부 있죠? 기타 조건부. 자, 이 기타 조건부는요, 제하의 공급에서는요, 조건이 성취가 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줍니다. 용역의 공급에서는 그냥 조건부는 전부 다 어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는데, 제하의 공급에서 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될 때다. 그죠? 자,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1번과 2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요.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밑에 거 우리 통상적으로 부동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가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우리 간주임대로 언제 계산하나요? 실제 신고 기간 때 우리 계산하죠. 그쵸? 자, 그리고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았을 때 월수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임대료. 자, 이거 우리 결산 사항이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요? 신고 기간 때 계산해야 되잖아요. 신고할 때. 그러니까 신고 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조금 심플한데요. 요 부분 잘 좀 비교를 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길 바랄게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간주 임대료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이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거는요,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속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속 서류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임대료 사항 그리고 보증금 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 주는데요. 자,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간주 임대료는요, 자, 부동산이나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의 금액을 받는 경우, 이 보증금 등이 전세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보증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받는 경우에 어떤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주임대로는요.
월정 임대료만을 수령 시 부가치세가 가세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요, 보증금만 수령하는 자는 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가세하여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 공평 가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간주임대료 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월세를 받는다. 월세에 대해서 가세를 하죠. 하지만 전세로 지금 했다. 그럼 전세금에 대해서 가세를 지금은 간주임대로 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 보증금에 대해서 가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근데 조건이 월세에 대해서는요. 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에요. 아이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10억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우리 금리를 적용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금리 상황이 10%라고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자, 월세를 사는 사람은요. 자, 1000만원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1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월세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10억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10%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이 전세 10억에 대한 그 월세로 돌렸을 때 그 이율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이렇게처럼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많이 받아버리게 되면 분명히 금융이자 소득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월세를 주는 사람하고 또는 월세 중에서도 월세는 작은데 보증금이 많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 따지지 말고 보증금이 있다면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세를 하자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B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월세를 50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600만원에 연 60만원입니다. 근데 A안은 보증금만 1억 받자는 거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보니까 연간 25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가세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 250만원이 되겠고요. 부가치세는 25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간주 임대료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공급 시기 특례 그리고 거래 장소 마무리하고 연습 문제 풀고 다음 파트로 영세율과 면세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부가치세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